불이 번지는 속도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출입문 쪽이 먼저 묻어버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만복은 연기를 너무 오래 마셨어요.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사후 동안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작은 이름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책에 남지 않은 이름. 나라에서 기억하지 않은 이름. 하지만 불길 속에서 세 사람의 목숨을 건진 그 이름. 이만복.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도요.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조선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이 나라에 도움을 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에는 구율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재해나 사고로 가장을 잃은 집안에 나라에서 쌀과 포목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구율을 받으려면 반드시 관아에 신청을 해야 했고, 관아에서는 사건을 공문서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로 인정받으려면 현감이 직접 확인하거나 관아에서 인정하는 증인이 있어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알고 있어도 현감이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때는 영조 임금 시절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박문수는 암행 중이었어요.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때 탄 회색 두루마기 하나 걸친 채 아무도 그를 어사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허름한 행색이었죠. 며칠째 걸어 산 하나를 넘은 그는 고갯마루 아래 작은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다리도 쉬고 국밥 한 그릇도 먹을 겸해서요. 주막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그네 두엇이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주막 안악은 솥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놓고 잠깐 눈을 감으려는데 문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뚝뚝 끊겼다가 또 이어지고 끊겼다가 또 이어지는 그런 기운 빠진 울음이었어요. 힘이 없는 울음. 오래 울어서 더 이상 크게 울 수조차 없는 아이의 울음. 박문수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주막 안악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또 저 모자야. 며칠째 저기 있어요. 박문수는 사발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막 처마 아래 10살도 안 돼 보이는 사내아이가 어머니의 치마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댕기머리가 흐트러진 채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 곁에 서 있긴 했는데 아이를 안아주거나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어요. 눈물도 이미 다 말라버린 눈.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관아를 5번 갔습니다. 5번 다 쫓겨났어요. 여자의 이름은 갑순이었고 남편의 이름은 이만복이었습니다. 이만복은 이 산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가진 건 없어도 몸이 건장하고 이웃에 굳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봄 마을 공동 곡식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창고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겨울 동안 모아둔 곡식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창고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 출근한 창고직이 노인과 그날 아침 곡식을 정리하러 들어간 이웃집 안악과 그 안악의 어린 딸이었어요. 불이 번지는 속도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출입문 쪽이 먼저 붙어버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이만복이 뛰어들었습니다. 입에 젖은 수건을 물고 연기가 가득한 창고 안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노인을 먼저 끌어냈고 다시 들어가서 안악을 끌어냈고 세 번째에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만복은 연기를 너무 오래 마셨어요.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사흘 동안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갑수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구유를 받으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현감 조병호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문서에 증인이 없소.
그날 불이 난 건 알지만 당신 남편이 사람을 구했다는 공식 기록이 없어. 내가 어떻게 나라 재물을 함부로 쓰겠소. 갑순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날이 마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세 사람을 구한 것도 다 아는 일입니다. 현감이 싸늘하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 말은 공문서가 아니오. 증인을 데려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시오. 갑수는 마을로 돌아가서 그날 불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았어요. 이웃집 안악 창고직이 놓인 그날 창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하나같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잠가버리기까지 했어요. 다들 현감이 무서웠던 겁니다. 한번 밑보이면 세금이 올라가고 농사일에 괜한 시비가 붙고 집안에 뭔가 하나씩 걸리게 됩니다. 조선시대 백성에게 현감은 그런 존재였어요. 갑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고 관아를 또 찾아갔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이걸 5번을 반복했어요. 그 마지막 날 갑수는 주막 처마 아래 서서 더 이상 어디를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만 계속 울었어요. 박문수는 갑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소. 좀 더 있어 보시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나그네 차림이었어요. 어사티는 조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경계했지만 박문수는 그냥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이 집 저 집 들렀습니다. 거름지는 농부 옆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빨래하는 걸 멀뚱히 구경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돌면서 하나씩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웃집 안악은 이만복이 구해준 그 안악이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밭을 메고 있었어요. 구해준 사람의 아내는 굶고 있는데 구해진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창고지기 노인도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들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끝에 낡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안에서 허리 굽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아주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박문수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할머니는 잘 못 들었어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봄에 창고 불났을 때 말이야. 이만보기가 세 사람을 끌어냈어. 나는 저기 서서 다 봤는데 다들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원. 할머니는 눈치도 없고 무서움도 없었어요. 현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 걸 말했을 뿐이었어요.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증언할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묻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겁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관아 앞마당에 횃불 몇 개가 켜졌습니다. 관아 문지기가 졸다가 인기척에 눈을 뜨니 낯선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잿빛 두루마기, 낡은 삿갓. 그런데 손에 들린 것 하나, 둥글고 묵직한 청동패, 말 3마리가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쪼갰습니다. 관아 안에서 잠자던 현감 조병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밖으로 나왔다가 마당에 서 있는 박문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됐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박문수는 현감을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이만복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현감이 더듬거렸습니다. 아, 알고는 있사옵니다만.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세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도 아느냐? 그것도 소문으로는. 박문수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람 아내가 5번 찾아올 동안 한 번도 마을에 나가 확인하지 않았느냐? 왜 구해진 세 사람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느냐? 왜 마을 끝 할머니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느냐? 현감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선고했어요. 직무유기. 파직.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불려왔습니다. 박문수는 이만복의 이름을 공식 문서에 올렸습니다. 세 사람을 구하다 사망한 의인으로 정식으로 기록했어요. 나라에서 내리는 구율미가 갑순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매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후임 현감에게 문서로 명을 남겼습니다. 갑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를 꼭 안고 땅바닥에 이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개를 들어 박문수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박문수는 이미 관아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박문수는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잿빛 두루마기가 아침 안개 속으로 서서히 멀어졌어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어서도 이름 하나 못 남기다니. 이만복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겠죠.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것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세 가족의 삶이 이어졌고 한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관아문서 한켠에 그 이름 석자가 남았습니다. 이만복. 박문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불길 속에 뛰어든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는 자가 있어야 살아남는다. 소설 라디오 제 속에 남겨진 이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